네, 계속해서 빠르게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형 임대사업 마케팅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한국 레이앤화이트 대표인 안경훈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안경훈 대표님? 네, 지금 밖에 계시나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안경훈 대표님이십니다. 지금 제 말씀 들리시나요? 그 무선 마이크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안경입니다. 네. 이번 세미나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고, 또 이제 보시면은 방금 했던 부분이 정책이라는 부분, 또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플랫폼이라는 부분, 다음이 대안이고요. 또 다음이 우수유부동산의 사업 포트폴리오하고 사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세미나가 전부 다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미나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플랫폼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떤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우수유부동산, 종합부동산에서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약간 접근하는 시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쭉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주제 말씀가 있고 다음에 Q&A가 있을 거기 때문에 Q&A 제가 바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준비해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 좀 아시는 부분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현황 같은 거 보면은요,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하고 한국의 인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1986년부터 해서 버블이 붕괴되는 1990년도, 다음에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시점, 다음에 인구 감소로 넘어가는 시점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는 시점들이랑 비슷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버블이 발생하고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인구 감소가 넘어가는 이러한 추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 버블 발생하고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게 한 4년 정도 걸렸다고 보고 한국은 정책적인 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한 12년 정도 걸렸다고 보고요. 다음에 보시면은 고령화 사회에서 인구 감소 넘어가는 11년 정도, 한국은 2년 정도. 다음에 인구 감소 초고령화도 1년 정도. 다음에 우리는 6년 정도, 얘들은 지금 이제 인구 감소까지 해서 한 10년 정도 가서 2016년 내년부터 아마 인구 감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4년 정도, 2030년 정도 감소될 거라고 이제 자료에 나와 있죠.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처음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거의 비슷한데 보시면은 이 시점이 굉장히 빨라요. 이번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본은 한 1억 2천만 정도의 인구가 있고 그냥 4,500만 정도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특성상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보다 더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구 구조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산업의 규모는 53조 5천억 정도의 규모 중에서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 임대라든가 공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5조 3천억 정도, 그 다음에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28조 2천억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시장을 가져가고 있고요. 사업체 비중은 이 중개 및 감정평 사업이 굉장히 크고 매출은 이 개발 쪽으로 이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산업 추이를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이나 공공업, 다음에 임대공급, 관리업, 중개업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건설회사 중심의 산업 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이라든가 시장 규모 이런 것들이 축소되면서 종합부동산 회사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미스리 부동산이라든가 구형이라든가 이런 걸로 논의를 하고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가볍게 보면요. 부동산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저성장 기조하고 성숙화 시장으로 분명히 전환될 것 예상되고 있고요. 주택 시장은 전체적으로 성숙화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리고 성숙화 시장에서는 거주주택 주거 소비에서 임대 유통 관리 부분의 중점이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산업은 대규모 택지기와 같은 아파트 건설, 분양 중심으로 도시재생, 수요 맞춤의 임대주택 공급, 소규모 개발, 관리 유통 부분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중개적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종합부동산의 도입 필요성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현행 건설회사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더 이상 승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 회사 중심으로 구조 재편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자세한 내용은 이겁니다. 장기 보유 관점에서 투자력이 요구되면서 개발 후 전문적인 효율적인 관리 운영 능력이 요구되는 사업인 거죠. 기업경제 사업.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합부동산 회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합건설사 쪽에서 진행한 거는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도 들어가고 투자라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2000년대의 부동산 산업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향후 시장 변화에 대처하고 기업형 인재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사 육성이 요구되고 있는 이런 형태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사가 진행됐고요. 결국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별도의 사업이 아닌 것 같고 종합부동산사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정부에서 말을 하고 있는 뉴스테이 정책, 종합부동산,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서 세계 혜택이라든가 금융 혜택은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요. 규제 개혁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리 자체는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이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검토하시는 분들은 수익 모델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치가 아직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지만 이 수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긴 한데요. 아마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많은 부실채권, 부실물건들이 나오겠죠. 결국은 이제 모든 것들이 불행하게도 부동산 가격 하락 지표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요. 아마 활성화되는 시점은 이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 자체가 좀 하락되는 시점. 그때가 아니면 사실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태생적 시기였습니다. 이게 1월 13일 날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 자료가 나왔어요. 활성화 대책이라고. 1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모델을 2개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통합형으로 해서 중개이사 청소 세탁 수리 이렇게 해서 이 모델을 하나를 제시했고요. 또 하나는 네트워크형으로 해서 옆에 중개이사 청소 세탁 수리 이러한 모델을 하나를 제시를 했어요. 보시면은 수직통합형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KT 같은 경우가 되고 있죠. 보통 KT 에스테이트가 시행 시공하고 KTAMC가 운영화시키고 KTDB 운영하고 그리고 네트워크형은 아직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은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한계적인 특성이 뭐냐면요. 대기업이나 금융이나 이쪽에서 중개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정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수직통합형으로 갔을 때 자기 물건에 대한 자기 관리 같은 경우는 오케이죠. 그 다음에 일정 규모가 있는 그러한 관리도 오케이죠. 근데 사실 그 시장은 레드오션 시장인 거죠. 결국 그러다 보면은 일정 규모 이하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시장은 수직통합형으로 못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이 네트워크형이 되겠죠. 그럼 네트워크형에서 정부에서 자료를 보면 중개, 이사, 청소, 세탁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 외에도 많은 불가사성이 있겠죠. 그럼 과연 이사나 청소나 세탁이 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가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결국 이제 중개 쪽이 될 텐데요. 중개라는 부분이 중개의 단순한 중개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2009년도에 부동산 거래 선진화법 방안 연구에 보시면은 대형 중개법인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 방안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일정 규모 이하 시장에 대한 그러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형 중개법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대형 중개법인이 아마도 연계가 돼서 이 시장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대표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마이크 소리가 작아서 뒤까지 잘 안 들린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시장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종합부동산 회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종합부동산 회사란 무엇이고 종합서비스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부동산 서비스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동산 124 같은 그러한 회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는 건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합부동산 회사는 어떤 회사이냐? 그럼 종합부동산 서비스에서 건설을 포함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종합부동산 회사가 되고요. 종합부동산 회사의 신설에 대해서는 뭐 자본과 경영, 전문 자격이 분리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정보의 체계적 수집 분석 관리, 그다음에 종합부동산 개정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언제 자료인지 아세요? 1999년도자료예요. 그렇죠? 벌써 꽤 오래된 자료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뒤에도 보시면은요. 종합부동산 건설회사하고 다음에 종합부동산 회사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다품종 소량 생산과 부가가치 창출 위한 매각 및 유동화가 종합부동산 회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종합건설회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개발하고 그다음에 분양을 통해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은 사실 뭐 미국이나 호주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이 중개시장에 자본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은행이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홈플러스라든가 여러 기업에서 중개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결국 못 가져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서적인 한계가 우리는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터부시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전체적인 종합부동산 회사라든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종합건설회사들이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개발 관리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그 종합건설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동산 쪽에서 아무리 검토해봐도 수익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자금을 끌어다가 분양을 해서 모든 수익을 가져갔는데 지금 세제 혜택이나 금융 혜택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관련돼서 규제 개혁이나 여러 가지 해도 그 이상의 수익은 나오지 않는 건데 결국은 시장이 점점 악화되고 다음에 금리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수익 모델, 앞으로 계속 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시장 자체가 결국은 일정 규모 이상은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연면적 3,000평 이하 시장에 대한 그런 시장에 대한 그 볼륨을 만드는 시장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지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개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주택임대 관리업이라든가 기업임대주택 관리라는 부분도 계속 중개라는 부분이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부동산회사의 사업범위는 어디까지냐? 아까 말씀드렸죠. 종합건설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 시장에 대해서 시행, 시공, 운영,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 시장은 다 포화된 시장이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시장은 어디일까요? 남아있는 시장은 일정 규모 이하 시장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한참 붐을 일었던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모 기업에서 했던 마스터리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시행, 시공, 운영, 부가 사업이라는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일본의 종합 부동산회사의 사업 영역이에요. 보시면 이거보다 더 많이 있겠지만은 보시면 굉장히 좀 생뚱맞은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든가 부동산 검색 사이트, 부동산 영업 업무 지원 소프트웨어 판매, 개발, 다음에 코인 주차 기획 영업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제 어떤 미쓰이라든가 스미모토라든가 대기업 계열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에이블이라든가 아니면 중소형을 만들었던 다이어트 겐다크라든가 이런 분이 다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일본은 그렇게 시간을 두고 예전부터 종합부동산회사로 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종합건설사라든가 종합금융회사라든가 이런 구조로 가 있고 지금 현재 그 종합부동산회사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는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나 미국이나 아니면은 뭐 호주나 이런 쪽에서는 A부터 Z까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다 시행, 시공, 운영,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부분들이 이 중개라는 영역과 종합건설사라는 영역, 금융이라는 영역이 다 나눠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도 합쳐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 쪽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원하든 원치 않던 패러다임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합쳐져야지만 어떤 진정한 의미의 종합부동산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 2013년도 7월에 그 신문에 났던 부분을 스크랩 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중소기업 적합적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규제 대상은 또 대기업들을 또 규제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중소기업 적합적으로 지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 종합부동산 회사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면은 그 종합부동산회사로 가기 위해서 어차피 기존 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는 종합건설회사 영역은 어차피 다 아시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향후에 같이 합쳐져야 돼. 그러면 종합부동산회사의 기본적인 단가 낮은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마케팅은 중개라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정부에서 주택임대관리법을 2월 6일날 신설하고 2월 19일날 종합부동산 육성화 대책을 내놓고 그 다음에 기업형 임대주택 파업에 대해서 시장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한참 말이 많았던 종합부동산 회사라는 부분은 쏙 들어갔어요. 자, 그럼 행간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2017년도 1월 날 한미 FTA에 유보됐던 법률 자격증 시장이 개방이 돼요. 변호사, 감정사, 회계사, 강사사, 고유회사 모든 것들이 다 개방이 되게 됐고요. 다음에 이제 정책 목표 두 번째는 정책 목표는 이제 부동산 산업 선진화라는 부분들에서 에스크로라든가 종합부동산의 육성, 그다음에 거래 통계 조사,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부동산 금융 MBS라든가 ABS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개시장은 현재 2014년 4분기에 89,290개 정도 되는 이러한 시장을 선진화시키겠다 이러한 정책 목표가 있는 거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아마 근거 자료들이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2009년도에 부동산 거래업법 선진화 방안 연구라는 부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거는 KDI하고 몇 개 그룹에서 같이 만들었어요. 도구 용역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백중밖에 대형 중개법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법인의 경우 일정 자본, 인적 규모 이상, 다음에 종합관리 서비스 허용에서 부동산 개발업 허용이라든가 부동산 매매 이런 부분들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를 허용한다. 다만 전문 변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종합부동산회사하고 똑같은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핵심 과제 실천 계획이라고 2014년도 2월 19일 날 내놓은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금융, 자산관리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감정평가업, 전문 인증제 도입하겠다고 6월 달에 법안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제출했는지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알려진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음에 보시면은 2014년도 10월에 매매업이라든가 대부 중개업에 대한 경험을 허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금년 11월 달 정도에 국회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자산관리, 주거 서비스 등 부동산 관련 다양한 수요에 대해서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건 입법화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2014년 12월 정도 잡혀있는데 아마도 조금씩 다 미뤄져서 2015년 정도에 모든 것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2018년 6월 19일자 보면은 이제 벌써 이게 2월 19일자 얘기인데 6월 19일자에는 신문에는 뭐 매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보시면은 이거는 2015년도 1월 28일자 기사인데요. 드문드문 나와 있다. 11월에 제출할 매매 허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내용 자문이 불목시장이 중개시장이 발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꺼리면서도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중개업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인 사업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4년도 기준으로 쭉 잡았던 내용인데요. 국토부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2014년도 얘기죠. 공청회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규모 수급이 아직 미수이나 2010년도 1월 1일 FTA에 의한 유보된 부분이 오픈되면서 리미트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해 중개업소의 불목적 침해가 우려된다. 이 부분이 왜 나오냐면 결국은 기업임대 사업도 결국은 셀러리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임대라는 부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런 부분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용역은 이거는 뭐 비슷하게 작년 10월달 정도에 국토부에 제출이 됐는데요. 또 일자리 창출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대 관리업 2월달에 신설됐죠. 이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업무 증복 논란이 있는 민대 관리업은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공식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2014년도 2월 19일날 기사를 찾아보시면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입법화되고 2016년도에는 곧 시행이 되고 2017년에는 아마 시장 개방에 맞물려서 종합부동산 회사라는 부분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행간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은 중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실 중개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부분이 많이 개정이 됐어요. 이 부분이 해당이 안 된다면 이걸 개정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수습제도라는 게 2016년부터 진행이 되고요. 다음에 지금 벌써 작년부터 해가지고 벌써 광고 실명제가 되게 됐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위반했을 때는 영업 정지를 줬었는데 지금은 과태료로 바뀌었어요. 이게 개인일 경우에는 영업 정지가 되는데 회사일 경우에는 영업 정지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개부서 집을 이거는 얘기했던 거고요. 이것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요. 빅데이터를 계속 만들고 있고요.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안인데요.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었고 보시면은 그래서 중개 보수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실무교육이라든가 수습 같은 경우들, 결국은 이 중개 쪽에 실무 수습을 받게 되면 어디 규모 있는 것이 받을 수 있죠. 동네 부동산에서 실무 수습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수습을 받지 않으면은 전용산업 회계사처럼 영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라든가 설명의 증거대로 제시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게 되는데 원래는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가 맞죠. 강해지면 강해져야 되는데 완화됐어요. 왜 완화됐을까요? 결국은 이것들이 결국 앞에 큰 사업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법칙대로 다 손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임대주택 정보 시스템 구축돼 있고 지금 이제 감정원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빅데이터 만들고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원하든 원치 않던 아니면 방향을 어떻게 잡던
이 중개라는 부분이 여기에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뭐 중개 쪽에 대해서 가볍게 또 소식을 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비스 측면은 뭐 아시다시피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다음에 안정적인 측면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기업형 중개법인에 대한 부분이 전무하고요. 향후 방향은 뭐 이런 기업형 중개법인이 중심이 돼서 본사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객 중심의 기업형 중개 서비스라는 구축이라는 부분도 결국 기업형 임대차의 끝으로 가면은 결국 법조면에 뭐가 있냐면 중개라는 부분이 붙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손자유주의 종합적으로 부동산 정보 서비스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연결되어 있죠. 공인중개사 직접 교육 및 교육, 이건 보수 교육이라든가 기타 등등과 연결되어 있죠. 다음에 체계화된 기업화된 거래 중개 서비스, 다음에 인터넷 규모, 다음에 거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결합한 차별화된 중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크게는 종합부동산이다. 결국 종합부동산회사라는 큰 틀 안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도 주택임대 관리업도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번 같은 경우, 미쓰이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많이 비슷하게 있고, 거기 다이토 겐타크라든가 에이블이라든가 레이블레스라든가 아니면 들어가 있는 KDB, 다이와 하우징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다 중개 쪽이라든가 임주택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특화되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모든 것들은 다 종합부동산인 거죠. 왜냐하면은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자본과 조직이 중개시장에 들어오는 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행, 시공, 운영, 그다음에 부가 서비스 마진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 시장에도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물론 이 중개수수료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중개수수료 낮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이 수익 자체가 낮지가 않는 사업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남아있는 시장은 뭘까요? 기존의 종합 건설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은 디벨로퍼 영역이라고 쳤을 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시장은 뭘까요? 종합 건설사들이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시장,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한 시장, 그 시장에 대한 시행, 시공, 운영, 부가 서비스가 남아있는 거죠. 결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행, 시공, 운영을 하면서 부가 서비스까지 하면서 모든 것들이 산업화되어 있고 그것들 자체에서 수익을 모두 가져가지만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경제 현황이라든가 인구 감소라든가 기타 등을 보면은 결국 남아있는 시장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고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종합부동산 회사라는 부분으로 규정을 짓는데요. 그 시장에서는 꼭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브랜드, 이거는 뭐 중개 쪽의 전체적인 아니면은 종합 건설사 영역이랑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요. 뭐 이런 식으로 거래 시스템화라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거래 절차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부동산 매각이라든가 뭐 상담이라든가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이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든 아니면 종합부동산이든 아니면 중개 쪽이든 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그 자료에도 나와 있고 아마 보시는 것처럼 큰 문제 없는 뭐 이런 내용들이 같고요. 보시면은 결국은 이 사업은 플랫폼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합건설사나 금융회사든가 무슨 제휴회사들이 다 있지만 결국 이제 어떤 한 분야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 있는 그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융합 외에는 다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수익을 낼 수도 없고 모든 것들을 스스로 만들 수도 없고 결국 시장에서는 M&A라든가 특허 등을 통해서 어떤 그 마케팅 플랫폼 자체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왜 비교했을까 궁금해하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각 회사들이라든가 각 사업체들마다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진입하는 것보다 틀리기 때문에 비교를 진행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혹시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우선 말씀 잘 듣습니다. 우선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임대 관리하고 있어요. 아까 그래서 뭐 중개, 이사, 네네. 세청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의 부담이 누가 되는지, 또 아. 중개 업무가 또 아까 중개 업무는 제외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개 업무를 제외시키게 되면은 현재 또 그 중개 수수료가 논란이 되는데 그 중개 수수료를 소비자가 그 별도로 빼고 나머지를 좀 그런 서비스 이용료를 또 소비자가 과연 부담을 하는지 아니라면 임대료가 결국 상승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임대 공실이 또 우려가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한 그 좀 대책과 좀 더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종합 서비스가 된다. 결국에는 종합 서비스도 거기는 중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역시 마찬가지 질문으로 거기에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에 대해서 우선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책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이제 임차인들 부담이 크겠죠. 대부분 임차인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개 쪽을 제외한다고 지금은 적혀있지만 결국은 중개 쪽을 제외하지 않겠죠. 지금은 중개 시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지금 주택임대 관리업도 처음에는 중개를 포함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외시켰죠. 기업형임대 주택도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끊임없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중개시장, 진입 허용 뭐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까 그 공인중개사법 개정되고 보셨죠. 결국은 중개라는 부분이 제외될 수가 그 시장만 단독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써 다 개정됐거든요. 보수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수습제도라든가 이런 그 과태료로 영업정지가 바뀐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형 중개업인 종합부동산회사 이런 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종합 서비스,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부동산 서비스업 자체도 소비자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이제 그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진입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 3년 안에 일본처럼 이렇게 그 시간을 길게 않고 2, 3년 안에 급격하게 시장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시장의 변화는 결국은 이 단가 낮은 시장, 어떤 사업자 중에 볼 때 단가 낮은 시장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가 낮은 시장에는 단가 낮은 시장에 맞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영업 조직하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마케팅 플랫폼이 반드시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개라는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그 진입장벽도 낮고 굉장히 영세한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로 봐서. 아직까지 산업화 안 된 시장은 중개 시장도 그렇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주택임대 관리업, 합쳐서 종합부동산 회사의 어떤 큰 트렌드를 보면은 결국은 다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것 자체가 전체적인 큰 트렌드의 흐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가요? 내용이 네. 어디에 계시, 누구신지 알겠네요. 예, 그래도 소속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들리먼 대표고요. 네. 임대관리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네네. 준비를 하는 단계에 되게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조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임대관리업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임대관리업은 사실 크게 임대관리업만 봤을 때는 꼭 사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기업형 임대주택 관리업,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나 임대관리업이나 그 사업만 봤을 때는 수익이 전혀 안 나요. 결국 인건비 싸움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뭘 해야 되냐? 주택임대관리업이든 임대관리업을 하더라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행, 시공, 운영까지 다 봐서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 회사가 됐을 때는 조그만 건설을 계속해서 다이토겐타 구체로 종합부동산 회사가 있고 중개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한 에이블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왔고, 모든 게 하지만 결국은 종합부동산에서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행, 시공, 운영, 그다음에 부가 서비스에 대한 모든 수익을 가져갔잖아요. 결국은 그러한 것들까지 다 염두에 둬서 임대관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뭐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행, 시공, 부가 서비스까지 모든 것들을 다 사업 영역에 미치지 않으면은 사실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뒤에서 SKEND 박무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요, 공감하는 부분도 좀 많고, 네. 사실은 좀 편하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요. 편하게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핵심이 네. 중개 서비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따라서 이 종합부동산 회사의 형태로의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정 규모 이하의 시장에서 이렇게 뭐 성패를 좌우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요. 실제로 일정 규모 이하의 중개업들, 특히나 주택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떤 대형 중개법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위 저희들이 집을 얻던 뭐 임대를 놓는 작은 것들은 직접 걸어서 그 지역에서 물건을 보고 소화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확보된 네트워크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직접 거기에서 창출되는 인건비들이 또 비용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즉 매니징 코스트가 많이 드는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서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소위 대형 중개법인들도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형 건물에 있어서는 물건을 공유하면서 여러 이 네트워크를 확대해서 중개를 해서 수수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소형 임대주택 월세 50만원, 60만원 여기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거라고 보십니까? SKBMB에서는 2013년도인가요? 마스터리스 사업에 들어오면서 이 마스터리스하고 그다음에 지주 공동사업하고 또 하나는 이 컨설팅하고 브로커리지 아마 세 가지의 어떤 사업 전개를 가져갔을 거예요.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중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개가 대형화돼서 종합부동산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결국은 시장이 지금 말씀하신 건 현재 시장인 거고 앞으로의 시장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거품이 꺼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하락되면서 수익률이 나오면 결국 자본과 주식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건설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결국 반쪽짜리 시장이잖아요. 아직 앞으로 남아있는 많은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가 임대 사업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우려되는 말씀이자 우려되는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두 시장은 합쳐질 거예요. 일정 시간은 두고.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가 합쳐지지 않으면 종합건설사는 앞으로 사업 모델 자체가 점점 줄어들 거고요. 중개 쪽은 점점 열악해지겠죠. 근데 두 개가 합쳐지는 것이 결국은 종합부동산 회사가 될 텐데 결국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가져가는 시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반증을 들어보면은 지금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투자자문업법 개정되면서 자본시장 통합법이 되면서 투자자문업법을 했잖아요. 걔들이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거는 자기 페넌트에 대해서 무료로 중개하고 무료로 컨설팅을 했어요. 유료화시켰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행들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이 결국 마이너스 금리 되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컨설팅하고 중개하겠지만 조금 더 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자기 고객들에 대해서 시행시공 운영이 들어가겠죠.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업만은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중개 쪽에서 그걸 진행할 수 있는 자본과 조직이 없고 어느 건설사는 기본에 하고 있는 거 외에 시장은 뭐 품이 안 나서 못 들어가요. 결국은 그 시장이 융합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부동산 육성화 대책이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거기에 중개시장 가끔씩 매매 허용하고 어쩔 줄 가고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면 중개시장, 공중에서 보고 개정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법이 바뀔 필요도 없었겠죠. 결국은 두 시장이 합쳐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처음에 질문하신 것처럼 결국 이제
그 시장은 분리될 수 없는 시장인 거고. 죄송합니다. 네네. 말씀 끝까지 들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 시장의 패러다임이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 거란 말씀이 아니라요. 질문이 아니라 그 강조하시는 그 내용들 중에 상당 부분이 그 중개 중심이 핵심 역량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셨길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저 역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서비스 형태가 실현될 거라고 많은 여러 가지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의 자료들을 좀 보고 기본적인 내용 좀 알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 좀 드려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편하게. 너무 기쁘게 아니, 오늘 강의 제목처럼 그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하셨는데, 융합이라고 심플하게 대답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인 사례나,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기업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시켰는지, 인수합병이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됐는지 좀. 일본의 경우는 좀 이따 미쓰이 부동산 오시면은, 거기에 강의 주제라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일본은 아마 거기에 더 얘기가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사업 포트폴리오만 찾았나? 그래서, 마케팅 플랫폼 말씀인데, 이제 가볍게 하나 던져놨잖아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단가가 낮은 시장이잖아요. 앞으로 펼쳐질 시장 중에 이제 대부분의 시장들은 단가가 낮은 시장이 될 거예요. 단가가 낮은 시장에는 지금 현재의 그 인력 구조 가지고 진행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트가 세기 때문에. 그런 결과적으로 단가 낮은 시장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되냐? 단가 낮은 영업 조직하고 단가 낮은 그 마케팅 플랫폼을 마케팅 조직을 플랜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되게 가볍게 나와 있지만은 사실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한 8개 회사가 모여가지고 지금 전반적인 이 마스터 플랜을 짜고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이 넘바인데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KG 리빙이라든가 레오팔레스 21, 우리레오 21이라든가 우리레오 AMC가 그렇게 해서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들이 조직이 다 돼 있죠.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의 영업 조직을 단가 낮은 영업 조직을 가져갈 수 있는 조직이 안 나오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그 시장을 한국에서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영업을 중개 조직 아니면 중개 조직이 좀 하면 좀 애매하니까 단가 낮은 인센티브 영업 조직을 가져가든가 아니면 부동산 포털이 다 망가졌으니까 부동산 포털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임대인 연합회에서 임차인에 대한 신용 체크하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한국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 임차인에 대한 신용 체크하고 임차인 그 체크 관리하고 채권 수집해야 되고 누군가 명도시켜야 되고 누군가 부동산 가치 평가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회사에서 각 제휴 상태로 다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들고 조금 더 유기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역량들을 모아서 부가 서비스 아니면은 운영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플랫폼 자체 아직 시장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단가가 낮은 시장이고 시장을 만들어가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도한 비용을 넣게 되면 결국은 성장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콜라보레이션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나가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 M&A라든가 기타 등등 돈을 만드는 그런 시장이고 결국은 이것은 타이밍 싸움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타이밍에 맞춰서 권위와 밸류를 만들어오지 못하면은 아마 이 시장은 2등은 없을 것 같아요. 2등은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 영역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영역은 한정돼 있어요. 무한한 것 같지만 한정돼 있습니다. 2등은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 질문 되셨나요? 예. 다음 또 있으신가요? 다음 시간이 몇 시죠? 지금 혹시 더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안경훈 대표께서 강의를 다 마무리하신 걸로 하고요. 지금 살짝 조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잠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쉬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미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대표님 고맙습니다.